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을 몇 달 앞두고 자식들과 연을 끊은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돼서는 자식과 연 끊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떠드느냐 하시겠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한다고 저도 제 자식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아껴왔던 사람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 빼서 내 새끼들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살았고 뼈를 갈아가며 일해서 내 새끼들 공부 한 자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디다. 자식들이 머리 좀 크고 나니까 지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알지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요. 부모는 지들이 돈 달라면 주고 집 사달라면 사주고 땅 사달라면 땅도 퍼주는 호구인 줄 알더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내 새끼 위한 거니까 해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도 지 애비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유산 받을 생각만 하는 놈들을 언제까지 자식이라고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자식놈들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그놈들도 알아야 해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저는 밥 굶지 않고 사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형과 누나가 6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6.25 전쟁 중에 큰형과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떠났을 땐 위로 4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무렵 월남으로 파병 나갔던 셋째 형마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팔남매였던 우리 형제는 5남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님은 남은 자식들이라도 건사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셨지만 없는 살림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 깡촌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땅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는 형편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굶고 풀떼기나 뽑아먹는 실정이었죠. 그나마 둘째 형이 외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굶는 날보다 굶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없는 집에서 맞이 대신 맏딸 노릇을 해야 했던 둘째 누나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돈에 팔려가다시피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한테 시집을 갔는데 허구한 날 맞아서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누나를 그렇게 때린 뒤에는 지도 미안한 건 알았는지 누나 손에 쌀이며 곡식을 지어주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지곤 그래도 식구들 먹일 생각에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오던 누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도 동생 공부를 시키겠다고 남편한테 통사정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줬는데 그때 누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매형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보랏빛으로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 꼴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길로 매형한테 달려가 우리 누나가 맞은 것 이상으로 정신없이 패버렸습니다. 그때 누나가 울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상철이 너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네가 깡패야? 건달이야?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손대봐. 이 사람 죽으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몸으로 막아서며 악을 쓰는 누나를 보니 정신이 확 들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제야 파악이 된 저는 그 길로 뛰쳐나와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주머니에 누나가 마련해준 등록금이 있던 탓에 서울로 가는 기차표도 사고 한동안 배는 곪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 경찰만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매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매형이 정신이 들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 후로 2년쯤 지나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친구 녀석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녀석 말로는 그때 그 일로 매형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사돈댁에선 깡패 새끼를 자식으로 둔 집구석이랑은 사돈 못한다며 저희 누나를 친정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산 정에 있어서 그런가 네 매형이 니네 집까지 찾아가 다시 데려가더라. 지도 그간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어린 처남한테 맞아서 쥐어 터졌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게 말이 되냐? 맞은 걸로 치면 네 누이가 훨씬 더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집에 내려와라.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냐. 친구놈 말에 그간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누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겠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밭대기라도 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지게 일도 하고 식당 배달 일도 하고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는 일도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어린 놈이 돈독이 올라 저런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돈 좀 모아서 누나한테 받은 등록금도 돌려주고 우리 가족 부쳐먹고 살 땅떼기 좀 살 수 있다면 이 한 몸 으스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근 10여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정말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았는데 정작 고향에 내려갔을 땐 누나는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평생 고생만 했지 병원에도 한번 못 가본 누나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매형네 선선 한기퉁이에 쓸쓸하게 놓인 둘째 누나 묘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못난 동생이 이제야 누나한테 은혜도 갚고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다니. 지난 10여 년 동안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어요. 돈 벌어서 은혜 갚겠다고 서울에서 아등바등 할 시간에 고향에 내려와 누나한테 사죄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함께 먹을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어요. 둘째 누나는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7살 무렵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이후로 둘째 누나는 제게 있어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걸 다 둘째 누나가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둘째 누나의 죽음은 다른 형제들의 죽음과는 또 달랐어요. 제 마음의 한구석을 도려낸 것처럼 쓰리고 아팠거든요. 누나의 죽음 외에도 고향집은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던 당시에도 연세가 꽤 되셨던 아버지는 그 사이 더 연로해지셔서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 건 둘째 형이었어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몇 해 전에 형수랑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막내 여동생은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을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걸 보니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내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은 사람처럼 마음이 허공에 뜬 채로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만난 사람인데 제가 속해 있던 미장팀이 밥을 대고 먹던 밥제 딸이었어요. 고향에 다녀온 뒤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보고는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팀원들이랑 밥을 먹으러 식당 문을 열면 벚꽃처럼 환하게 웃어주며 맞아주는 아내 모습에 가슴이 설렜었죠. 제 앞에는 계란 후라이도 더 부쳐다 주고 제국에는 고기도 훨씬 더 들어있어서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제게 수줍게 커피 믹스를 건네는 아내가 어찌나 예쁘던지 공사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러 가던 날 아내한테 사귀자고 했습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난 내 식구는 절대 안 굶깁니다.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사람은 절대 눈에 눈물 안 붓고 살 자신도 있어요. 그쪽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한번 믿어봐요. 당장 살림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딱 3개월만 나랑 만나봐요. 그때 가서 이놈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더는 안 조를게요. 어때요? 아내는 수줍어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도 내가 싫지 않은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렇게 아내랑 3개월 남짓 만나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보다 훨씬 더 서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고 지금은 옛 모습으로 복원됐으나 당시엔 동물원과 놀이시설이 있었던 창경원에도 가보고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타워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서울 곳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줄 그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저는 그동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 사는 재미도 느끼고 열심히 번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만 만나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우리 부부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살림을 차렸어요. 지금이야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수천에서 수억을 쓴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나요. 여유가 되면 예식장에서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 실향민이라서 처가 쪽에 부를 식구들도 없었어요. 저희 쪽도 딱히 부를 친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월세방 하나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작은 방에 살면서 시골에서 막내 여동생이 올라오면 같이 지내고 고향 친구놈들이 찾아오면 며칠이고 집에 재워주곤 했으니 우리 집사람 성격이 참 무던한 사람인 거죠. 아내는 하루 종일 장인어른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제가 일 끝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달려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고는 다시 가게로 일하러 가곤 했어요. 없는 살림이라 철마다 옷을 사입을 형편은 안 됐지만 아내가 옷이며 속옷이며 늘 깨끗하게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준 덕분에 삼성과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게 다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생활력도 있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까지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출산한 뒤에도 애 우는 소리에 제가 깰까봐 우는 애를 안고 집 앞 골목을 서성이던 아내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잠이라도 편히 자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착한 아내를 어떻게 고생을 시킵니까? 업고 다녀도 모자랄 사람을요. 결혼 전에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을 다잡은 건 전적으로 아내 때문이었어요. 남들 쉴 때도 내 몸 한 번 더 움직여서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내 아내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다 생각하고 정말 돈에 미친놈처럼 죽어라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당 받아오는 돈 모으는 것만으로는 가난을 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혼자 몸이 아니라 업체를 만들어 직원을 여럿 두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큰 공사도 딸 수 있고 그러면 버는 돈의 규모도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미장일은 물론 중장비까지 영역을 넓혀서 15년 만에 작은 건설사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대기업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회사긴 했어도 한창 아파트 붐이 있었던 덕에 재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9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건설 쪽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적당한 업자한테 넘기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삼남매를 아내한테만 맡겨온 것도 미안하고 해서 한동안 여행도 좀 다녀볼 요량이었죠. 그동안 번 돈도 꽤 돼서 돈 걱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팔고 반년도 안 돼서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IMF 사태였죠. 건설사, 은행, 대기업 할 거 없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는 가장들이 수두룩했어요. 저도 그때 회사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 은행에 집이나 건물들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쏟아진 매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닥까지 떨어진 집과 건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처럼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건물을 사고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3개의 건물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라는 걸 그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평생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을 벌던 제가 너무 쉽게 재산을 불리게 되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전까지 연락도 뜸하던 형제들과 친인척들까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작은 매형도 있었어요. 상철이 너 기억나냐? 네가 날 개패듯이 패서 내가 죽다 살아났잖냐. 남이라면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죄 받아냈겠지만 네 누나가 어린 놈 인생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내가 꾹 참고 봐줬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죽은 누나까지 들먹이나 싶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 봐라 하고 듣고만 있었더니 드디어 본론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이번에 버섯 재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대출도 안 되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애비가 되어선 자식이 큰맘 먹고 일 좀 해보겠다는데 도움도 못 주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돈 좀 만들어 보내라. 서울서 빌딩도 3개나 가진 놈이 설마 돈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돈이더라고요. 저놈은 평생 우리 누나를 개패듯이 했던 건 생각 않고 저한테 한번 맞은 건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니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내가 돈이 썩어나도 저런 놈한테는 동전 하나 줄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야 있죠. 매형 말씀대로 빌딩이 3개나 있는 놈이 돈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매형한테 줄 돈은 없네요. 매형도 자식 위에 영 끊어진 처남한테 연락해 돈 구걸하시는 거겠지만 저도요. 내 새끼들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느라 써야 돼서 남줄 돈은 없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그때 너 감옥소에 쳐넣을 수도 있었어. 그걸 참아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 누나가 내 돈 빼다가 니네 집에 퍼다 나른 게 얼만데. 그래도 내가 네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참아왔던 건데 네 놈한테 양심이란 게 있다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양심이요? 그건 내가 매형한테 할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누나를 아끼는 분이 허구 헛날 그렇게 패고 살았습니까? 누나 죽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길목다방 정마담을 안방에 아치신 분이 우리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요즘 같으면 마누라 패는 놈은 그대로 교도소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건 진작에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누나 얘기 꺼내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로 조카놈이 전화해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매형은 몰라도 조카는 누나 자식이니 그깟 사업 자금이야 대줄 수도 있었지만 그놈 하는 꼴이 여간 미워야죠. 지 엄마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적어도 누나 기일에 산소는 찾아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안 찾아가더라고요. 매년 누나 기일에 산소에 가보면 벌초를 안 해서 아주 엉망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산소에 발걸음을 안 한다더라고요. 명절에 선산을 찾을 때도 제 누나 묘에는 술도 한 잔 안 따라 놓는다니 참 매정한 인간들이에요. 매형이랑 그 부인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식놈들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놓고 나한테 외삼촌이 조카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는 소리나 하고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서울 근교로 둘째 누나 묘를 이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형 말고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우리 큰애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다들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장모님이 금반지며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폐물들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들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작 우리 식구가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안면 몰수하던 인간들만 돈 빌려달라는 연락들을 하는 건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가장 좋았던 건 뭐니 해도 내 새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었다는 걸 겁니다. 저는 자식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셋 다 해외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막내딸은 중학생 때부터 호주로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무척 잘한답니다. 두 아들 녀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과외까지 돈 안 아끼고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대학도 다들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해 가정까지 이뤘으니 부모로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던 게 어찌 보면 자식들 인생에 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가정까지 이룬 뒤에도 늙은 애비한테 수시로 손을 벌리니 말입니다. 제가 아내 말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놈이란 걸 아는지라 툭하면 지 엄마 통해서 돈을 요구해 오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한 거예요. 지 자식 교육시키는 교육비까지 나한테 떠넘기니 이거야 참. 아니 이제 하다 지 자식 유치원비까지 나보고 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큰애 수입으론 힘들다는데. 그러면 자기 형편대로 자식 교육을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다 늙은 애비한테 손을 벌려? 예은이 애미도 그래. 지 남편 벌이로 힘들면 지도 같이 벌 생각을 해야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직집에서 놀면서 요가니 피타니 필라 머시기니 지 몸 만들 생각만 하고. 아니 지가 미스 코리아 나갈 거야? 탤런트가 될 거야? 허튼 데 쓸 돈 아껴서 지 자식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나 몰라. 여보,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요즘 애들은 다 다닌다는데 예은이 혼자만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당신은 손녀딸이 남들 앞에서 기죽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줍시다. 다 원참. 지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줘, 임신했다고 태교여행 보내줘, 애 낳았다고 차 사줘. 이제 내 영어 유치원비까지 내놓으라니 이거말로 칼 안 든 강도가 따로 없구만. 에휴, 못난 놈들. 큰아들 녀석은 지 엄마를 시켜 지 딸님이 영어 유치원비까지 받아갔어요. 몇 달만 처음엔 도와달라는 놈이 1년이 넘도록 영어 유치원비 낼 날이 되면 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는 꼬박꼬박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놓곤 철마다 가족여행으로 해외 곳곳을 다니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우리 부부는 정작 돈이 있어도 엄두가 안 나 해외여행 한번 못 가가는 처진데 말이죠. 큰놈이 이 모양이면 둘째는 좀 나아야 할 텐데 그놈은 한술 더 뜨는 놈이에요. 지 부모한테도 장사를 해먹는 놈이라니까요. 아빠, 요즘엔 연세 드신 분들도 다들 캠핑카 몰고 부부끼리 여행 다니신다니까요. 캠핑카 하나 있으면 호텔비도 안 들지. 차 타고 가다가 경치 좋은데 차 세워놓고 밥도 해먹으면 밥값도 안 들지. 이거 완전 남는 장사라니까요. 아버지가 타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면 대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빠도 캠핑카 한 대 사세요. 제가 아는 형이 캠핑카 수입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매물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 사시면 시중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빠는 중장비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니까 캠핑카 운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운전하는 거 보면 엄마가 한눈에 반할걸요? 어때요? 사실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지 엄마랑 나한테 캠핑카 타령을 하는데 결국엔 아내가 하나 사자고 하는 바람에 덜컥 계약을 했지 뭡니까. 그런데 캠핑카를 사놓기가 무섭게 시험 운전을 한다느니 작동법을 익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놈이 먼저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지 가족들 태우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는데 정작 차주인 저는
캠핑카를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운전석에도 한번 못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언제부턴가 캠핑카가 흥미가 떨어졌는지 차고에 넣어두고 손도 안 대지 뭡니까? 그래서 모처럼 아내를 태우고 여행이나 가볼까 했더니 글쎄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정비사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엔진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엔진을 갈아?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못해도 10년은 좋게 넘게 탄 것 같은데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 늙은이야. 이런 걸 돈 주고 산 거야? 얼마나 줬는데? 아들놈이 신형이라고 했던 캠핑카는 겉만 번지르르한 중고였고 그나마도 아들놈이 엉망으로 타고 다닌 탓에 엔진이고 그 밖에 부품이 마모돼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놈이 지가 아는 중고상하고 짜고는 지 애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지 애비 돈을 수천만 원이나 꿀꺽하고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혈압이 올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몇천에 자식을 고소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에 아빠가 형한테 하신 만큼 저한테도 신경 써주셨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저도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고요. 이놈아, 내가 뭘 네 형한테만 해줬다는 거냐? 너나 네 형이나 결혼할 때 똑같이 아파트 사주고 애 낳았을 땐 차도 똑같이 사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참, 아빠,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입니까? 형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주고 저는 강북에 있는 그지 같은 동네에 사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주 집사람 보기 미안할 정도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아버지한테 사기친 돈 그거 다 해봐도 형네랑 우리 아파트 가격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 처가랑 가까운 지역에 집 구한다고 해서 은평구에 집을 사준 건데 이제 와서 집값 차이 난다고 지 애비한테 사기를 치는 놈이라니. 정말 남이 알까봐 창피할 정도였어요. 생각 같아선 이참에 콩밥 좀 먹여서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하도 울고불고 통사정을 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생각하면서요. 그나마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을 보내놔서 그런지 지 오빠들이랑 다르게 독립적인 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집에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아들보다 딸애가 낫다 싶었는데 이게 아주 지 오빠들 찜쪄먹는 녀석이었지 뭡니까.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턴 딸이 하루는 집에 찾아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난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오빠들 결혼할 때 준 거 지금 돈으로 주세요. 아파트랑 차, 애들 교육비 등등. 그동안 오빠들한테 들어간 돈 내가 엑셀로 정리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화폐 가치 변동률까지 계산하면 딱 이 금액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결혼을 해야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하는 거지.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돈 타령이야? 아빠, 난 결혼 안 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는데 미쳤다고 결혼해서 남일 좋은 일 시켜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날부터 인생 쭈그러드는 거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들볶이지. 출산하면 애까지 키워야 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디서 찾아요? 난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외로우면 연애를 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결혼해서 내 인생을 진흙탕 속에 처박아요? 난 싫어요. 그러니까 돈 빨리 주세요. 독신으로 살겠다고 지 오빠들한테 해준 만큼 돈으로 받아간 딸애는 2년 뒤 배가 불러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애 아빠는 말해줄 수 없다며 애는 자기 혼자 키울 생각이라고 애랑 살 집을 마련해달라나요? 거참, 당장 지낼 곳도 없다고 울고 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딸아이 살 집이랑 산후조리원까지 다 내 돈으로 해줄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살겠다는 딸아이 때문에 정말 고생한 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혼모로 살겠다는 딸을 두고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딸아이 집에 드나들면서 손주도 봐주고 딸아이 밥도 챙겨 먹이고
그러고도 유별난 딸아이 트집에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살았습니다. 애한테는 유기농 채소만 먹여라. 소고기는 한우만 먹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딸자식 시집살이를 하던 아내는 6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자 한동안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하루가 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 한 달이 지나도록 저희 집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가며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놓았던 집은 어느새 먼지가 앉고 때가 타서 엉망이 되어버릴 무렵 절대로 울리지 않을 것 같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자식놈들 중 하나가 찾아왔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웬 중년 여성과 낯선 청년이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온 청년은 근처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자기들이 도울 게 있을까 해서 왔다길래 도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고 했더니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마트 주인이 알려줘서 왔다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매일 라면만 드신다고 아파트 상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입맛도 없고 딱히 해먹을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마트에서 라면을 사다 먹었더니 그걸 보고 주민센터에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내 자식들도 나 몰라라는 판에 이웃이 라면만 먹는 걸 보고 주민센터에 대신 도움을 청해주다니 그래도 아직은 인정이 있는 세상이다 싶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은 자신이 들고 온 전자기기를 꺼내 저 대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민석이라는 청년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밥은 먹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가며 집 청소도 도와주고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청년의 방문이 불편하기만 했던 저도 조금씩 청년과 서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님에도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찾아와 말벗도 해주고 같이 밥도 해먹는 사이가 되었죠.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이리도 바르게 자랐나 싶어 하루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졌거든요. 아니, 그럼 내 코가 석잔데 남을 돕겠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참, 민서가 누가 누굴 돕는다고 그래. 기껏 힘들게 공부를 했으면 남들보다 잘 살 궁리를 해야지. 어르신, 저 잘 살고 있어요. 후원자분들 도움으로 대학도 다녔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도 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몫을 하고 살 수 있는 건 다 후원자분들과 국민들 세금 덕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받은 거 이제는 저도 갚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민석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돈을 모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쥐뿔도 없이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시원에 살면서도 남들한테 받은 걸 갚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민석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젠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민석이한테 고시원을 나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집도 크고 빈 방도 많은데 한 사람 더 들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민석이랑 한 집에 살면서 나도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시설에 기부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 쌀도 보내고 학비가 부족한 애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금도 보내줬습니다. 살면서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민석이랑 함께 살다가 녀석이 결혼을 하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살 집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민석이도 그렇고 민석이 처도 그렇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부창부수라고 아내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얻어서는 부부가 아주 올곧게 자란 티가 났어요. 결혼한 뒤에도 민석이랑 민석이 처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며 반찬도 해다 나르고 딸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늙은이 척척할까봐 애도 데리고 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했어요. 내 피가 섞인 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들보다 더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 늙은이 몸을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신장한 말기라더군요. 이미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던 터라 얼마 못 살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석이를 시켜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웬일로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는 오지 않고 죄다 주치의방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애비 병세가 어떤지 알아야 하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놈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지 뭡니까? 그때 쎄한 기분이 들면서 이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병원에 찾아온 건 지 애비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언제 죽느냐가 궁금했던 거라는 걸요. 보다 못한 민석이가 큰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시끌벅적한 게 무슨 파티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랑 막내딸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는데 얼핏 들어보니 내가 죽으면 빌딩을 하나씩 나눠 갖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 애비가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유산 받을 생각에 파티를 벌이는 자식들이라니. 이런 걸 그동안 내 등골 빼가며 키웠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정리가 다 끝난 그날 자식들을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변호사 전화를 받고 병실로 달려온 자식들은 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는지 병실에 들어와 멀쩡한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들이더라고요. 놀랄 거 없어.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유산 정리하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다들 정신 사나우니까 문과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왔으면 앉아라. 그렇게 자식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변호사를 시켜 유언장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가진 빌딩 중 2개는 팔아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은 민석이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민석이가 자랐던 것 같은 보육시설에 후원을 하고 부모 없는 애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학비도 대주는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남은 빌딩 하나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환우들한테 수술비도 대주고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고가의 약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약값도 대신 대주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민석이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세금은 건물 2개 판돈에서 떼어 이미 납부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하자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3이나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죄다 남한테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아버지 자식인 우리는 뭘 가지란 거냐고요? 형 말이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피도 안 섞인 저 인간한테는 재단도 맡기고 집도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냐고요? 이건 무효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오빠들 진정해.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자고. 막내딸은 지 오빠들보다 이성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어진 변호사의 말에 지 오빠들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차, 그 밖에 거액 현금들을 따져볼 때 소송을 하셔도 딱히 받으실 금액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따님은 2 오빠들보다 2배는 더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다른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막내딸은 방방 뛰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다. 늘 받고만 살다 보니 니들은 받은 거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잖니. 이 예비가 마지막 하는 길에 내 자식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참교육을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부모는 니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지갑이 아니란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니들은 나한테서 받아가기만 했지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참에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니들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얘기 끝났으니 다들 나가봐. 피곤해서 자야겠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자식들은 개별적으로 민석이한테 연락해 재단이랑 집을 내놓으라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시켜 자식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민석이한테 연락해 협박하면 그동안 증여해준 재산도 회수하겠다고 말이죠. 그제야 자식놈들은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고 언제 세상을 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한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내 자식이 예쁘다고 내 새끼 입에만 맞는 걸 넣어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늙어서 후회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차게 된 여성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안일 할 때 많이 듣는다며 추천해준 채널이 사연살롱이라 평소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도 금슬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시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사연을 적어냈다고 하니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 남편과도 시부모님과도 문제가 없으니 누군가는 저에게 배부른 하소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도 숨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하소연을 남들에게 하면 그래도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괜찮잖아 하는 대답을 들으며 영 속이 시원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좋은 대나무 숲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겠네요. 제 시댁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동서들이었는데요. 남편은 세 형제 중 막내 아들로 위에 형이 둘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위로 형만 둘이면 형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크기 마련인데 남편에게는 특이사항이 더 있었어요. 남편과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나 입양된 아들이야. 형들은 친자식이고 나 혼자만 입양이 됐어. 당신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할까봐 뒤늦게 이야기하게 됐어. 이제야 이야기해서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그거 알게 된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져? 오빠는 여전히 나한테 최고의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다. 혹시나 우리가 결혼하게 되거나 할 때 너희 집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글쎄 뭐 싫어하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감사하시다. 오빠 사랑 많이 받잖아. 남편이 직접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입양할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남편은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소 집안의 골칫거리로 자란 두 형들에 비해 남편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형은 부모님 돈을 빌려 요식업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 빚을 잔뜩 떠안고 있었고 둘째 형은 소규모 도매 유통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아예 시아버님 댁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조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거래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전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일 때문에 가족 간의 분열이 심하게 있었고 둘째 형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답이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인생 살면서 도전하는 일이 전부 성공할 수 없는 노릇이고 실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형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패 후 주저앉아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모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때문에 당시 사귀고 있던 남편을 잠깐 의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실하지만 두 형을 닮아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좌절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인 건 아닐까 하면서요. 그래서였는지 오히려 남편이 두 형과 피가 안 섞였다고 하니 안심이 되더군요. 남편은 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형을 낳고 기른 게 시부모님이니 시부모님에 대한 의심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바르고 저와도 성격이 잘 맞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에 하는 결혼, 제대로 잘 살고 싶어 남편 집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오히려 남편의 친부모님인 것처럼 남편과 더 비슷한 성향이시더군요. 말씀도 너무 다정하게 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애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무진이 늘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단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버젓하게 자기 가족이 되어줄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 너무 기쁘구나. 우리 무진이와 즐겁게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뵙는 시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울컥하던지요. 비록 피가 섞인 부분은 아니지만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클 수 있었는지 바로 납득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애정있게 시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평소 신중하고 예민한 성격인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좋아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심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흔치 않아. 이병아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며느리인 너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우리도 좋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만 보고 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언젠가 가정을 이룬다면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꿈꾸던 분위기에 정말 부합하는 가족이었어요. 모든 가정이 그렇듯 완벽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 두 아주버님에 대한 건 미뤄두기로 했어요.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 모두 저를 딱히 크게 환영하지도 배척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대하셨거든요. 대화 중간중간에 타고난 인간성이라는 게 언뜻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더 가까워지니 그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틈만 나면 빨대를 꽂으려고 하거나 은근하게 따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그걸 처음 느낀 건 결혼 후 시어머니 첫 생신을 챙기던 날이었어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고 제가 가족이 된 후 첫 시댁 행사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괜히 입을 옷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단정하고 채도 낮은 곤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남편도 연한 회색 피셔츠에 검정색 정장 바지를 챙겨 입었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골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니 저희 빼고 온 가족이 전부 하얀색으로 맞춰 입었더라고요. 더운 여름이라 처음에는 우연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긴 여름인데 너무 우리만 칙칙하게 입었나? 우리도 좀 화사하게 입을걸.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니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들 역시 식사하는 내내 저희 둘을 보고는 킥킥대며 비웃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느낀 건가? 기분 탓인가 싶어 남편 얼굴을 봤지만 남편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던 것 때문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가방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동서 왜 꾸물거려? 얼른 일어나 늦겠어. 네? 형님, 사진 찍고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 지금 장난해? 여기서 사진을 찍자는 거야? 지난번에 밥 먹고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겠다고. 아니 무슨 이런 데서 찍어 엄마 생신인데. 스튜디오 예약했으니까 얼른 일어나.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네? 스튜디오요? 동서는 대체 우리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뭘 처음 듣는 척이야. 다 말해줬잖아. 저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우리 남편이 막내한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뭐야? 그럼 그래서 이렇게 입은 거야? 난 또.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를 훑더니 신나게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스튜디오를 간다는 말도 가족 사진이라 일부러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기로 한 것도 저희 부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요. 아유 미안해. 나는 무슨 어머님 생신인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왔나.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우리 기선제압이라도 하려고 했나 했지. 어머,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는 시댁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건 줄 알았잖아요. 아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인데 사진 찍으면 두 사람밖에 안 보이겠다? 뭐 어때요? 막내 도련님도 이제 부인이 생겼는데 그 기념으로 화려하게 신고식 했다고 치죠 뭐. 우리야 괜찮지만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찍는 건데 좀 그렇잖아. 우린 분명히 막내 도련님한테 전달했는데 이상하네. 막내 도련님이 우리랑 옷 맞춰 입기 싫으셨나? 동서가 막내 도련님한테 말 좀 잘해줘. 막내 도련님이 우리 집안에서 안 그렇게 생겨서는 제일 이단하거든. 막내 도련님 사람 참 순하고 착해 보이지? 근데 보이는 것만큼 그렇지가 않아. 가족끼리인데도 피가 안 섞여서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뭔지 은근히 독하고 냉철하다니까? 동서도 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알겠지만 말이야. 아우 됐어. 이제 신혼이라 좋아 죽을 부부한테 그런 소린 왜 해? 우리가 맨날 경고해봐야 귀 들리겠어. 부부를 1년은 같이 지내봐야 알지. 저 깍쟁이 같은 막내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참 궁금했는데. 동서, 결혼 생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동서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형님들은 나름대로 저와 친해지자는 듯 손 내미는 척 마무리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태도는 누가 봐도 고의적이었거든요. 철없는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성인이 된 지도 한참 지난 어른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런다는 게 믿겨지지 않더군요. 결국 그날 사진은 저와 남편 두 사람만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처럼 시커멓게 나왔고 남편은 감정적으로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쓸쓸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 괜히 당신까지 민망하게 됐네. 여보,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줘. 이야기 전에 들은 거 없지? 당신이 그런 거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단톡방에 말해주는 게 맞지. 누가 봐도 우리 모르라고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잖아. 원래 분위기가 이래? 나도 알려줘야 대비를 하지. 그래도 형수님들이 당신이랑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당신도 너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형들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몇 번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빌려주고 나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빌리려고 해서 형들한테 한 번 제대로 선 그은 적이 있거든. 빌린 돈 다 갚고 더 빌리라고. 그때부터 형수님들까지
날 대놓고 안 좋아하기 시작하셨어. 뭐? 그런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돼? 동생이면 무조건 형들한테 돈 빌려줘야 해? 그건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지. 형이나 형수님들은 급한 불 끄고 싶은데 그나마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는 내가 외면하니 괘씸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 입장에선 거절 안 하면 영영 안 끝날 것 같았어.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 당연하지. 당신이 그런 것도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나 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질이 나쁘다. 애들끼리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더군요. 차마 남편에게 말은 못했지만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해보는 거나 다름없는 자리에 남편과 저를 이간질하려고 간보는 것부터가 정말 글러먹었다고 느껴졌거든요. 미운 털 제대로 박히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선 그어야겠다 싶었죠. 그동안 남편 혼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더 나서서 남편이 혼자 견디던 이 어이없는 분위기를 다 떠맡아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겐 아무리 미워도 함께 커온 형제지만 저에겐 당장 연 끊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어머님께서 그 일을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는지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까지 하셨었거든요. 애들 어린 시절에 입양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걸 내가 눈에 밟혀서 무진이를 입양했거든. 그런데 무진이가 참 순하고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까지 잘했으니 미워할 구석이 어디 있었겠어? 우리도 아무리 친자식 따로 있다지만 같이 키우는데 무진이 같은 애는 안 예뻐하고는 배길 수가 없다구나. 쟤들 딴에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기들보다 더 이뻐하는 걸로 보이니 어릴 때부터 어찌나 질투를 하던지. 거기다 커서도 셋 중에 이렇게 제일 잘 살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무진이만 보면 그렇게 셈이 나는 모양이다.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련? 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들이 질투하시는 건 말씀 들어보니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네요. 그래도 부당한 건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선을 넘으시면 저도 그땐 어떻게 나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입장 생각해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끔 노력해볼게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주니 우린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음이 안 녹을래야 안 녹을 수 없더라고요.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을 봐서 최대한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 단톡방에는 따로 말해뒀죠. 형님들, 아주버님들, 지난 일은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앞으로는 가족끼리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이제 이 방에 꼭 공유 부탁드려요. 맞추기로 한 옷색을 저희만 안 맞추니 아쉽잖아요. 왜?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신입 느낌 나고 좋던데 뭐. 드레스 코드를 또 맞출 일이 있겠어? 우리도 그냥 안 하던 거만 해본 거지. 어쨌든 구두를 이야기하신 부분은 확인이 안 되니 꼭 이 방에 공지해 주세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단칼에 잘라 말하니 단톡방이 금세 조용해지더군요. 그때 뭔가 심기가 상했겠거니 싶긴 했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 같은 어른인데 이 정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싶었죠. 그런데 동서들의 황당한 행동은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결혼 초반이라 저희 부부 빼고 다들 아이가 있었어요. 조카들이 아직 다 어린 나이라 부모가 미운 거랑은 별개로 아이들은 참 귀엽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성격이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맞으라 아직 조카가 없어서
처음 생긴 시조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작은 장난감이라도 시조카들 선물까지 하나씩 챙기곤 했었죠. 조카들이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챙겨주는 선물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못된 심보가 좀 누그러지는 건지 심술을 덜 부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겸사겸사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는 화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연휴가 유난히 길었던 명절이라 남편과 1박 2일로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시댁으로 향하려던 길이었어요. 여보, 우리 앞에 차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 사람 지금 조는 거 아니야? 앞에 있던 차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위태롭게 운전하는 모습이 불안해서 차선을 바꿔 피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저의 차 앞을 가로막듯 하더니 브레이크를 꽝 밟아버리더군요. 남편도 당황해서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벼운 충돌이긴 했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니 정신이 없더군요. 앞에 있던 운전자는 역시나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려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하더군요.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바로 병원도 가봐야 할 것 같고 못 올라가겠네. 그러게. 시댁엔 내가 전화 드릴게. 당신은 계속 일 봐. 보험사도 부르고 정신이 없었던 탓에 못 간다는 연락을 제가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첫째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 어디쯤이야? 둘째네는 1시간 뒤에 도착한다던데? 형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못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사고 처리하고 조만간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뭐? 사고? 얼마나 크게 났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살짝 퉁dur한 거긴 한데 일이 복잡하네요. 크게 다친 거 아니면 그냥 오지 그래. 연휴도 긴데. 어머님 아버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기대도 안 했지만 사람이 다쳤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짜증스럽게 오라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드리니 깜짝 놀라시면서 걱정을 해주셔서 바로 잊어버렸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많이 다친 건 아니지? 네 어머님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해요. 저희가 얼른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아우 죄송은 무슨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쯤 갑자기 둘째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차 연락을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네 형님. 아니 동서 사고 나서 못 온다며? 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당장 이동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요. 아 이거 큰일이네. 애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성민이 정민이 엄청 보고 싶은데 다음에 보자고 전해주세요. 아니 동서야 다음에 보면 되는 거고 애들이 동서가 오늘 무슨 선물 사다 줄지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 못 온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해서 오늘 못 오면 그냥 애들 선물이라도 근처에서 택배로 좀 붙여줄래? 애들이 동서 오라고 땡깡 부리고 난리야. 네? 택배로 붙이라고요? 그래 애들 입장에선 그렇잖아. 원래 오늘 받은 선물인데 다음에 만나면 다음에 선물 못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 심통이 난 거지. 나중에 동서도 육아해보면 알겠지만 애들 비위 맞추기가 더 어렵다. 아무튼 주소는 보내놓을게.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부탁해. 저기 오늘은 택배도 안 해요. 정 그러면 명절 끝나고 붙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이없어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물 나한테 맡겨놨어? 나야 그렇다 치지만 당신 안부도 안 물어보더라. 그렇게 받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의라도 지키던지. 평소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따돌리면서 필요할 때 맡겨놓은 것 마냥 내놓으라고 하네? 됐어. 이번에 애들 선물도 마지막이야.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부모가 미운 애들까지 미워지네.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애들 선물 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이 낳아도
형들이랑 형수님들이 그렇게 선물 사다 주실까 싶어. 그래, 이 돈 아껴서 우리 나중에 태어날 애기한테나 쓰자. 진짜 사람들이 보자보자니까 상종을 말아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애들 선물은 대충 한참 뒤에나 택배로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 때부터는 애들 선물도 끊어버렸죠. 애들도 부모를 닮았는지 아니면 부모에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선물을 안 사가기 시작하니 예전처럼 저를 반기지도 않더군요. 어차피 정 떼는 거 그냥 다 같이 정 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좀 씁쓸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마침 저희 부부도 임신을 준비하던 중이라 남이의 신경 쓸 시간에 내 애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기니 시댁의 심술 따위엔 신경 쓸 겨를은 정말 없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애를 낳고 나니 애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도 다들 애 가진 부모들이니 애는 이뻐하고 궁금해하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는 속을 긁는 소리만 해대더군요. 아니, 딱히 동서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방님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게 생겼네. 우리 식구 느낌이 안 나. 확실히 입양해온 놈 자식이라 그런가 티가 팍팍 나네. 우리 집엔 이렇게 쌍꺼풀 진한 유전자가 안 나오는데 걔만 너무 남의 집안 식구 같다. 그러니까 형네 애들이랑 우리 애들은 다른 것 같아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데 얘만 너무 딴판이네. 애기 때부터 그렇게 자기 주장 강하게 생긴 애는 우리 집에 없었는데 애가 좀 세 보인다. 아주버님들까지 나서서 제 아들을 평가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직 갓난아이인 애한테도 저런 소리를 안 가리고 하는 걸 보니 애 크면 조카들 시켜서 대놓고 왕따는 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도 남았어요. 여보, 아주버님들 계속 저러면 나 시댁에 안 데리고 갈 거야. 애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소외감 느끼게 할 순 없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우리 아들 생각하면 내가 집이랑 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그러기가 힘드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연을 끊기는 힘들지. 적어도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만큼은 나도 연 끊으란 소린 안 할 거야. 근데 당신이 이렇게 결혼해서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인데도 선 넘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그건 절대 못 참아.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괜히 이렇게 태어나서 당신까지 힘들게 만들고. 당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할 거 없어. 그리고 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지금 당신이 좋은 거야. 여보,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안 그래도 싫었던 시댁 식구들이 아이가 생기니 그렇게 더 싫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만은 친척들 사이에서 소외감 느끼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연휴에는 일부러 일자를 피해서 방문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더군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이는 것 같으니까 갯돈을 제대로 모아볼까 해. 네? 갯돈이요? 그래야 불참하는 사람이 없지. 매월 20만 원씩 걷어서 가족 모일 때마다 쓰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가끔 가족여행도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좋은 생각 같다. 일부러 빠지는 사람도 없게끔. 그 말이 꼭 저희 부부를 저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군말 없이 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별 수 없이 갯돈은 합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 싫어도 어거지로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건 안 좋은 점이었지만 그래도 갯돈을 모아서 좋은 점은 있더군요. 갑자기 큰돈 나갈 일 없이 늘 내던 돈으로 가족 행사를 해결했으면 됐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내색은 안 하시려고 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자 싶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니 어차피 모여도 아이 핑계 대면서 일찍 자리를 파할 수 있어서
모이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크는 대로 학업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빠지면 되겠다고 미리 생각만 해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평화로웠어요. 갯돈을 모으고 난 후부터는 첫째 형님이나 둘째 형님이 딱히 저희 부부를 견제하거나 따돌리는 발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주버님이나 형님들이나 우리한테 괜한 트집을 안 잡으시네? 웬일이시지? 그러게, 형들도 나이 먹으니 변한 건가? 갯돈 모으니까 이제야 좀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드나? 이렇게 평화롭게도 지낼 수 있는 걸 도대체 왜 그렇게 심술 부리신 거야?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다행이지 뭐. 요즘만 같아서는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꼭 돈이 엮여야만 가족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얄미워 죽겠어. 그래도 요즘은 싫은 소리 덜 듣다 보니 시댁도 다닐만 하다는 생각은 드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왜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개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넘고 나서야 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갯돈 계좌를 큰 아주버님께서 관리하시는데 남편이 우연히 형제들끼리 갯돈 관련 정산 이야기를 하다가 계좌 내역을 보게 된 모양이었어요. 형, 우리 갯돈 한 집에 2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금액이 왜 이래? 어? 아, 그게 야, 우리 집은 와이프 혼자 벌고 둘째는 둘 다 벌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데 니네 집은 너도 잘 벌고 재수씨도 벌이가 괜찮잖아. 잘 버는 집에서 좀 더 내는 게 맞지? 안 그러냐? 그치. 원래 세금도 부자가 더 내잖아. 형편에 맞게 내야 계모임이 오래 유지되지. 안 그래?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만 20만 원씩 내고 있었다고요? 아주버님들은요? 누가 들어도 기가 막혀 눈이 뒤집힐 소식에 아주버님들은 추궁하자 영 안 내킨다는 얼굴로 내역을 보여주시더군요. 저희 집을 제외한 두 집에서는 10만 원씩만 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만 2배를 더 내고 있었던 거죠. 그쯤 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어쩐지 요즘 조용하시다 싶더라니. 갯돈을 우리한테 더 받고 있으니 찔려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신 거였구나. 이제 좀 마음 좋게 먹고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건가 했는데 이것도 제 착각이었네요. 하긴 두 집에서 합쳐서 낼 걸 우리 집에서 내고 있었으니 괜히 밉보였다가 좋을 거 없었겠네요. 그래도 이건 많이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무슨 ATM 기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2배를 더 떼가는 게 어딨냐고요. 아니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럼 그동안 이 피도 안 섞인 놈을 우리 집에서 키워준 값은 얘 안 데려왔으면 우리한테 더 투자했을 돈도 얘한테 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도 얘랑 나눠야 돼. 근데 그까짓 갯돈 좀 10만 원 더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세워야겠어? 그럼 사전에 의논이라도 하셨어야죠. 말도 없이 어떤 집에만 더 받는 건 날강도 심보죠. 뭐? 지금 날강도? 진짜 말 다 했어? 본인들 잘못은 생각도 않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 걸 보니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절반만 냈어요. 왜 그 정도만 내냐고 뭐라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별말 없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결국엔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모든 소통은 남편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명절인데도 잠깐 일을 보고 갈 일이 생겨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뭐지? 안 계시나? 전화 한번 해보자.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도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아주버님들께 저는 형님들께 연락을 했어요. 연결이 먼저 된 건 저였어요. 형님들 어디 계세요? 저희 집 앞인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어머, 우리가 말 안 했나? 우린 공항이에요. 네? 공항이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제 한국인데 마침 딱 전화가 왔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 어디 갔다 오시는데요? 여행 다녀오신 거예요? 그런 말은 전해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갯돈도 많이 모였겠다. 어머님 아버님도 오랜만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푸꾸옥 모시고 가서 효도 여행 좀 했어. 아니, 뭐 갯돈으로 가셨다고요? 응, 그럼 뭘로 가?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 아니야? 그걸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만 쏙 빼놓고 다녀오셨다고요? 아니, 뭐 설마 같이 가고 싶었어, 동서? 나는 저번에 동서가 우리한테 화내길래 우리랑 여행 가기 싫어할 줄 알고. 그리고 효도 여행이 말이 여행이지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동서 못까지 대리 효도했으니 너무 걱정은 마라.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 뻔뻔하네. 갯돈을 그렇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 횡령이에요. 아세요? 가뜩이나 그렇게 모은 돈 저희 부부 지분이 제일 높은데 그걸 상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도착하지 않았으면 계속 숨길 생각이셨죠. 어떻게 하다 이런 행동까지 하세요? 아, 내 입에서 꼭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네, 동서는. 그냥 우리도 가족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다. 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남편이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차피 같이 가자고 해도 싫었을 거면서 왜 이래?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자꾸 돈돈거리면서 돈 밝히는 걸로 몰아가고 싶으신가 본데 지금 진짜 돈 밝히는 건 형님들이랑 아주버님들인 거 모르세요? 평소엔 피 안 섞였다고 가족 취급도 안 하면서 돈 모을 때만 잘 버는 사람이 더 내라니. 가족이라니 떠드는 거 진짜 꼴값이에요. 야, 이 집에서 네 남편 다 키우고 인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겨우 그것 좀 썼다고 난리야. 그 돈 우리만 쓰고 놀았니? 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들어간 거야.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 들어간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요. 형님들, 아주버님들 배불렀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나서요. 어릴 때부터 제 남편 무시하고 따돌리기나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 한 푼도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전 그 돈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할게요. 뭐 절차?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가족끼리 갯돈 쓴 거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고. 누가 손해인가. 그때였어요. 늘 묵묵부답으로 참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더군요. 네, 그러시죠. 갈 때까지 간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도 잠시 멍해졌어요. 여보, 나야 당신 식구들 안 봐도 그만이라지만 괜찮겠어? 나도 이제 내 식구 생겼는데 당신이 더 소중해. 형수님들이 당신한테 저럴 이유 없어. 그동안 부모님 봐서 참았지만 이제 나도 내 식구 지켜야지. 연애기간, 결혼기간 다 합쳐서 남편이 그렇게 화난 얼굴은 처음 봤어요.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그동안 가족에게 소외를 느껴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라며 속 좋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 있구나 싶었죠. 남편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니더니 갯돈 횡령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왔더군요. 그동안 모아왔던 갯돈 이체 내역과 사용처, 관련 대화 등을 열심히 수집해 소송에 들어갔어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황이 쉽게 돌아가더군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될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그쯤 돼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막내야, 알잖냐,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시간을 좀 줘라. 우리가 그걸 갑자기 갚을 형편이 어떻게 되니? 그거 갚을 능력이 됐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지. 안 그러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서방님. 아무리 화가 났어도 가족끼리 말로 푸셔야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법으로 가는 게 어딨어요? 웬만한 남끼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늘 저와 이 사람을 외부인 취급하던 건 형님들과 형수님들인데요. 아무리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해도 늘 무시하고 필요할 땐 가족, 없을 땐 이방인 취급하는 것에 이제 실무 났습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건 참아왔어도
나도 결혼하고 가정이 생겼는데 제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외부인 취급 받아들이고 남남처럼 서로 선 잘 지키고 사시죠. 그동안 빌려가서 갚겠다고 말로만 했던 돈들도 다 제대로 받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갯돈 쓴 건 또 어떻게 갚을지 막막해 죽겠는데 그 돈까지 어떻게 다 계산을 하려고요? 진짜 이러지 말자고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잘 지낼 관계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낸 남편은 바로 소액 심판 청구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바로 진행을 할 줄은 저조차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번 일은 정말 형님 형수님들이 선을 3개 넘었어. 결혼하고 당신까지 우리 집에서 내가 받던 취급 받는 게 너무 미안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한 건 부모님이지 형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남편은 확실하게 형제관계를 정리했어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추하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터군요. 그러게 사람이 선의를 베풀 때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것을. 형제들은 남편이 그동안 봐주고 있던 빌려간 돈까지 갚게 생기며 저희 집에 엄청난 채무가 생겼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빌려줬던 금액이고 당시에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은 없었던 터라 그 돈을 받으면서 저희 형편은 더 여유가 생겼죠. 그 돈으로는 남편과 못 갔던 휴가를 가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마치 저희가 낸 갯돈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그분들처럼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함께 나고 자란 형제들을 끊어내게 된 게 안쓰럽기도 했지만 요즘은 차라리 후련해 보이네요. 저 역시 남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는 꼴을 보는 것보다야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만 모시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요. 100년 묵은 답답함이 한 번에 사라진 듯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조금은 나빠질 줄도 아는 게 인생이란 생각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